2020년 11월 23일 최고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법 인신감금 되시고 옥중에서 투쟁하신 지 1334일째 되는 날입니다. 지난 11월 21일 김해 신공항 폐지 반대 문재인 퇴진 규탄 대회를 대구에서 가졌습니다. 대구의 많은 시민들, 경북 도민들과 자유우파 또 우리 공화당 동지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셔서 김해 신공항 폐지가 또 정책의 시스템을 무너뜨린 이 오만의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검증위가 아직까지도 최종적으로 김해 신공항이 안 된다는 표현이 아니라 김해 신공항을 보완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공항을 만들기 위해서 가덕도 신공항을 몰아붙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또 국민의힘의 이 부산 국회의원들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김해 신공항 폐지 이 부분을 반대 규탄하는 이유는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 또 정책적인 시스템이 결정의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것은 비정상이고 그것은 국가가 아닙니다. 집권당 혹은 어떤 지역의 당리당략에 의해서 국가의 의결기고 또 세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또 경제성을 따지고 그 보는 항목들이 수많은 항목들의 검증을 거쳐서 결정된 국가의 정책이 특정 지역의 이익, 특정 선거를 위한 표를 구하기 위해서 또 특정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이 바뀌는 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저는 김해 신공항 확장 사업 자체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국제 전문기관의 프랑스 전문기관의 검증을 통해서 결정된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국가 정책에 대해서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전문가의 전문 지식도 배제해버리고 국민의 뜻도 배제하고 경제성 안정성도 배제해버리는 그 자체가 국가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은 반대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부산이다, 대구다, 지역적인 이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의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것도 선거를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보궐선거, 그 보궐선거의 원인자가 누굽니까? 오거돈이라는 성추행자 아닙니까? 지금 부울경에 부산의 시장이나 경남도지사, 울산시장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부산시장 오거돈은 성추행으로 본인 스스로 물러났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경남도지사 김경수는 드루킹 댓글 사건에 의해서 2심에서 2년형을 받은 사람이에요. 울산시장 선거 개입 문제 때문에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과연 이 10조가 훨씬 넘는 이 국책사업을 가지고 논할 자격들이 있는가? 나는 근본적인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좀 더 부연 설명드리면은 문재인 정권이 충남도지사 안희정부터 자살했는 박원순 서울시장, 오거돈 부산시장 이 정도 됐으면은 정권을 내놔야 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지고
대통령을 사임하고 사퇴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뻔뻔해도 이렇게 뻔뻔한 좌파들이라도 이렇게 뻔뻔한 좌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 선거조차도 이겨보겠다고 국민을 도대체 무엇으로 보고 이런 짓들을 하는지 국민들께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부산 시민들께서 우리 공화당이 가덕도 공항이 어떻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스템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은 앞으로 어떤 정권에서 국책사업을 결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때에 따라서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국책사업을 뒤집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허다합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억도 아니고 천억도 아니고 이제 조 단위도 말이죠. 10조 단위라고 이렇게 갑니다. 월성 원전 폐지 이거 한 15조 정도 손해될 겁니다. 15조. 앞으로 전기값 안 올리겠다는 거짓말, 그 거짓말로 나옵니다. 현실적으로. 그 다음에 이번에 검증기관에서 검증하고 경제성이 가장 낮다는 김해 신공항 폐지 기본적으로 10조, 약 15조 가까이 들어갈 겁니다. 국회를 이전하겠다. 충청권표를 위해 가지고 또 세종시에다가 국회 이전론을 들고 나와서 그게 2, 3조 들어갑니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돈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국가 채무 비율은 순수 국가 채무만도 해도 800조가 넘었습니다. 그것은 나라를 미래 세대의 희망을 끊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현재 세대가 필요하다고 그린벨트를 다 해제하고 산들을 다 개발하면은 미래는 어떻게 삽니까? 현재 세대가 필요하다고 꼭 지켜야 될 곳간의 열쇠를 다 열어버리면은 미래 세대는 무엇에 희망을 걸고 살 수가 있습니까? 이제 국민들께서 정말 누가 올바르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지, 또 누가 현재의 대한민국을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 방향을 제시하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화당은 한결같이 그 길을 걸어왔고 항상 국민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휴전된 이후에 대한민국 영토에 폭격을 당한 날입니다. 연평도 포격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연평도 포격으로 돌아가신 하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 또 민간인분들께 조의를 표하고 삼가 그분들의 뜻을 기리겠습니다. 지금 북한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은 거의 종북 정도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북한에 종속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집단 같습니다. 이인영이라는 자는 대한민국의 백신이 중국 폐렴 백신이 어떻게 된 줄도 모르면서 북한에다가 백신 제공해야 된다는 허무맹랑한 얘기를 합니다. 백신 얘기가 나왔으니까 크리스마스 전 12월 15일 전으로 백신이 이제는 공급이 됩니다. K방역 그렇게 자랑하던 이 문재인 정권은 백신 수급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검증되지 않은 러시아 백신이나 중국 백신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검증이 끝나고 예방률이 높은 그러한 백신을 원하는 겁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K방역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언제 어느 수량만큼 백신을 확보하고 언제부터 백신을 도입해서 처방하는지를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눈만 뜨면은 K방역, P방역 그렇게 자랑하던 문재인은 왜 백신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G20 화상회의에서 한국 K방역을 배우라는 얼토당토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K방역의 실체를 아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자가 신속 진단 키트를 할 수 있는데도 못하는 이유를 국민들께서 이제 아셔야 돼요. 자가 신속 키트를 시작하면은 지금의 10배 이상이 확진자가 속출합니다. K방역은 그런 겁니다. 검사자를 늘리면은 늘릴수록 확진자는 느는 것이 당연합니다. 백신 수급에 대해서 또 백신 공급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는 문재인 정권의 만행을 우리는 똑똑히 봐야 됩니다. 너무나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을 중국 폐렴에 공포로 몰고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문재인 정권을 보면서 참 겁도 없는 정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 다음 주는 공수처법 개정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공수처장을 야당이 반대하면은 공수처장을 놓을 수 없는 현재의 법을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공수처장을 자기 입맛대로 여당 입맛대로 마음대로 놓겠다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12월 2일 날 국회를 통과시킨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한테 지난해 연말 공수처법 과정에서 우리 공화당이 38일간 국회에서 천막을 치고 투쟁을 했던 일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저는 38일간 국회 천막 투쟁을 하면서 그 당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한테 제안을 한 것이 바로 108명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미래통합당입니까? 그 국회의원들이 국회 안에서 단식을 해야지 공수처법을 막을 수 있다고 그렇게 하소연하고 국회의원 한 사람 만나서 108개의 텐트를 치고 국회에서 단식 투쟁을 통해서 국민의 뜻을 모으고 공수처가 악법 중에 악법 국민감찰법이라는 것을 알려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의 국민의힘 그 당시에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한 사람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상황이 온 겁니다. 그때 용기를 가지고 108개 우리 공화당 텐트 하나까지 109개의 단식 텐트를 쳤으면은 1회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때 그들의 비겁함, 그들의 비굴함이 지금의 이 사태를 만든 겁니다. 입이 10개라도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은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공수처법 개정안은 막아야 됩니다.
만약에 법무부 장관 추미애를 보듯이 공수처장을 권력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놓으면은 그 공수처장이 공수처 검사들을 어떤 사람들을 놓겠습니까? 이제는 독재 국가가 아니라 모든 것을 감시받고 있는 그러한 파쇼 국가의 전형적인 파쇼 국가로 간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어렵고 자영업자들이 힘들고 부동산이 이렇게 무너졌을 때 우리 공화당은 결국 서민들이 어려울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소득 5분위 중에서 1분위 소위 말하는 최소득 최하 20%까지의 근로소득이 10% 이상이 줄었습니다. 사업소득도 8% 이상이 줄었어요. 그런데 소득 상위 1분, 상위 5분이 있는 상위 20%는 사업소득이 5%가 더 늘었습니다. 결국은 양극화는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 희망의 사다리는 무너져 버린 겁니다. 부동산 사다리도 무너졌고 계층의 사다리도 무너졌고 양극화의 벽도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더욱더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에서 서민과 함께하는 그러한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 토요일 대구 집회에서 집회를 성공리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신 대구시당 동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 우한 배령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이 상황에 맞는 집회의 틀을 찾아 나오고 그것이 나름대로 정착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대구 집회는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아마 그 수능을 기점으로 해서 또 방역을 굉장히 강조하고 아마 또 겨울철이 왔기 때문에 방역 문제를 더 떠벌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간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틀을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지난 10월 달이죠. 한 달 전쯤 됐는데 이 더불어민주당의 이규민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요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 바로 국가보안법 개정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언제 국가보안법을 건드리나 그렇게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지난달에 국가보안법 개정을 냈습니다. 그런데 마치 크게 건드리지 않은 것처럼 해가지고 건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 그 개정안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나는 흔히 찬양고무죄라고 하는 것, 이 죄를 폐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찬양고무 활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편의제공 죄가 있는데 이것도 폐지시켰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국가보안법에서 이 찬양고무죄와 편의제공죄가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른 건 사실은 어떻게 말하면 그 국가보안법이 없더라도 형법을 통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데 찬양고무죄와 편의제공죄 같은 경우는 이 국가보안법에 이 규정이 없으면 사실은 반국가 활동, 정부 활동 이런 것을 규제할 수 있는 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하여튼 그것을 폐지시키는 그런 개정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반국가 활동 또는 정국 활동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또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걸 하루빨리 여론화시키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서 이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저지시켜야 되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어떤 간에 이 문제의 심각성을 그 입법 예고를 통해서 보면 입법 예고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의견이. 물론 다 반대 의견이지만 대부분 다 하여튼 그 내용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만큼 일반 국민들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래서 좀 공론화시켜서 국가보안법을 건드리면 안 된다. 그리고 이게 이 찬양 고문죄를 건드리면 나중에 다른 것도 다 없애려고 할 겁니다. 그냥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그냥 형법을 하자. 이렇게 아마 자본독재에서 그런 방향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긴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예의지시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오늘 오후 4시에 이런 악법이 대한민국을 망친다 시간에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태우 정책이죠. 이번 주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문재인 주사파 정부가 잘하고 있다는 건 42.7%,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53%로 이제 격차가 두 자릿수 10.3%까지 이렇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전월세랑부터 해서 뭐 지난번에 월성 1호기, 뭐 추미애 윤석열 갈등설, 그다음에 가덕도 문제 등등해서 너무 많은 이 정부의 실정이 국민들 앞에 이제 뭐 질릴 정도로 다가오다 보니까 이나마 여론조사에서 뭐 여권이 권력자들이다 보니까 기법은 우리가 뭐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하여튼 뭐 좋은 점수 주려고 합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이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10.3%까지 잘못하고 있다는 게 53%까지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문제는 아까도 우리 모두의 대표님도 말씀하신 이 야당이 국민의힘이라는 야당이 이런 호재가 이렇게 많은데 제도권에서 효과적으로 이 현안들을 가지고 투쟁이 안 되니까 항상 이런 호재들을 활용을 못하고 멈추고 있는 겁니다. 벌써 뒤집었어야 되는데 작년에 공수처법 통과 때 우리 당이 그렇게 우리 대표님 텐트 치고 고생하시면서 매일 기자회견하고 여기서 이렇게 고생할 때 그때 정말 우리 텐트를 같이 치고 108명 같이 했다면은 그게 통과됐을까 지금 봐도 애꿎은 우리 당원만 말이죠 분신자살 한다고 그 추운 날 우리가 통과되는 날 참 눈물 흘리는 사연도 있고 이런 지경으로 투쟁했는데 야당이 그렇게 제도권에서 협조가 안 되니까 이런 좋은 호재가 있는데도 전혀 국정을 전환하는 동력을 살리기 못하고 이런 안타까운 형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주에 국민의힘 당사 앞에 가서 혹독하게 좀 부탁도 하고 비판을 했습니다만은 뭐 지금도 이번 주에 이제 공수처법 야당의 피토권을 무력화시키는 법 개정안을 한다는데 이거 통과되면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 지금 수사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문제라든 울산시장 선거공작 문제 라임 옵티머스 관련된 청와대 정권 실세 비리 이게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 통과되면 수사 되겠어요? 그 일이 좀 가져오라고 하면 공수처에서 하겠다고 수사가 중단되고 다 덮을 겁니다. 정권 비리겠다. 뭘 가지고 대통령 선거하고 야권에 선거를 하겠어요? 그래서 사설 정치 경호대 중국 공산당이 감찰위원회 정도의 그런 무소불위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초월하는 이 참 괴물 같은 기구 절대 설치되게 하면 안 되는데 지금이라도 텐트 치고 103명 국민의힘 의원들 작년에 못했으니까 지금이라도 해야 되지 않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 이번에 개정되는 우리 법 내용 잘 모르실 텐데 그 야당의 피토권 2석 있는 거 7명 중에서 2석을 갖고 있는 거 그거 이제 무력화시키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검사의 기본 임기를 3년에서 7년으로 한답니다. 수사검사. 이거는 뭐 정권이 바뀌어도 혹시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냥 이 중요한 수사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그 검사를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해가지고 야당이 되더라도 모든 걸 틀어막겠다는 구상이 이미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미 제가 알기로는 10개월 전에 야권에서 이게 이현 법률 그 심판을 좀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헌법기관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 입법, 사법, 행정 어느 영역에도 속하지 않은 위헌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왜 이거에 대해서 헌재에서는 또 심판도 안 하고,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할 때는 3개월 만에 신문 쪼가리 가지고 그냥 재판하고 조사도 안 하고 이지랄들 하더니, 이 문제는 10개월 동안 지금 이현법률 심판 내가 알기로 시민단체 한 것하고 야당의 지금 국민의힘 그 당시 그때 미래통합당인가요? 두 곳에서 이현법률 신청권을 지금 심판을 해놓은 상태인데 10개월째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그냥 뭉개고 있는 상황. 이게 다 짜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빨리 법 통과시키고 뭉개고. 이거는 이제 작년에 공수처법 통과될 때 야당을 속이면서 비토권을 보장한다. 공수처장은 야당이 반대하면 임명 못한다. 이렇게 시작한 그 거짓과 속임수가 또다시 지금 헌법재판소까지 들러있어가지고 이 사회화된 국가의 권력을 완전히 공고하는 이런 하나의 입법 개정안이 될 것이다. 그래서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이 정도 되면은 좀 국민의힘이 단합을 해서 똘똘 뭉쳐 싸워야 되는데, 그 가덕도 문제 가지고 여러분 우리 대구에 가서 같이 말씀도 나누고 했습니다만은 그 문제도 보면 무슨 가덕도 특별법 만드는 국민의힘은 일단은 똘똘 뭉쳐서 싸우고 좀 가부를 따지고 이래 해야 되는데, 일부 부산 지역 야당 의원들이 초기 건설 공사를 할 수 있는 착수할 수 있는 그 특별법을 야당에서 발의했다고 하니까 이건 야당인지, 주호영 원내대표는 나중에 징계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그 이해를 해야 되지 않냐고, 선거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또 지도부도 분열돼 있고, 정치적 이익에 함몰된 사이비야당이라는 게 또 증명이 됐어요. 이렇게 전선이 안 나오는데 우리 국민들이 어디를 믿고 이렇게 단합돼서 싸우겠어요. 그래서 그 국민의 지지와 명분을 상실하는 그 제도권 야당, 이거 큰일이다. 이제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전국이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때 작년에 그러한 그냥 피켓이나 들고 있다가 집에 가는 형국이 반복되지 않을까 굉장히 좀 걱정된다는 말씀 드리고, 다시 한번 좀 분발을 촉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사회부 뉴스 중에 저도 하나 깜짝 놀란 게, 월성원전 그건 이제 저희들은 건설을 중단한다는 가짜 보고서 만든 산업부에서 이번에 수사를 하다 보니까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문제, 그 북한에 원전 건설을 좀 해주겠다는 그런 보고서가 약 10여 건, 444건 삭제된 파일 중에서 그게 나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안전성 문제 가지고 이거를 원전을 폐쇄한다는데, 예? 작년이 아니죠. 2018년 5월 초순경에 작성된 거라니까. 1차 남북 정상회담 4월 17일 2018년 그 당시 김정은 만나고 또 이런 제의도 하고 이래서 이런 또 실무자들이 할 수 없이 쓴 것 같은데, 그럼 북한에 원전 지어주겠다고, 그리고 우리는 폐쇄하겠다고 그러고, 그렇지 않아도 핵 능력이 고도화돼서 핵이 프로가 되었는데 원전 돌리면 어떤 핵문제를 만드는 그런 재료는 축출되는 거 사실 아니에요. 우리는 없애겠다고 그러고 북한은 그걸 지어주겠다고 그러고, 이 정권은 하나도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논리로 계속 국민을 혹세무민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오죽했으면 그 탄핵에 찬성한 그 충청도 출신의 정진석 의원이 자기 당을 갖다가 공산주의 무슨 꼭두각시냐, 위성정당이다, 관제야당이다, 본인들끼리도 싸우고 있어요. 서로가 도대체 야당이 투쟁 노선이 없다고. 그럼 본인부터 좀 오늘부터라도 텐트 치고 정진석 의원이라도 좀 탄핵한 거 반성하고 이런 거부터 하면서 좀 투쟁을 하든지, 맨날 말들만 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없는 그 야당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우리 10년 전 연평 해전에서 사망한 서정화 여사 어머니 편지가 언론에 공개됐는데 참 마음도 아프고, 그 말미에 보니까 평화라는 이름으로 북한의 도발을 애수애매하면서 비난 한마디 하지 않는 이 정권, 그리고 이 야당, 가짜 야당이 안타깝다는 이런 메시지를 편지를 통해 냈는데, 대한민국의
안보 지형이라든지 경제 문제, 도덕성 문제, 국제사회 신인도 문제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지금 다 굴러서 나락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뭐 하도 저희들이 많은 비판을 하고 이러면서도 우리 국민들이 좀 더 빨리 깨이길 바라는 마음만 간절할 뿐입니다. 그리고 박지원 국정원장이 지난번에 잠깐 말씀 올렸습니다만 느닷없이 일본 가가지고 또 내년에 동경올림픽을 예정대로 한다면은 또 저 가짜 평화쇼로 스가 총리하고 미국의 신임 대통령 또 그 올림픽에 불러서 김정은 저 북한의 독재자하고 우리 저 남한의 문재인 씨하고 뭘 좀 해보려고 이런 공작을 하고 갑자기 작년에는 일본 놈들 나쁜 놈들이라 토착 외군이 뭐냐 하면서 그 난리를 하더니 요즘은 갑자기 또 돌아서 가지고 이상한 또 음모를 꾸미고 있는 이런 것들 보고 그러면 국민들의 뜻과 우리 대한민국 국익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정치 행위를 하는 그런 파당들이다. 파당. 정치 세력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당이 좀 어렵습니다만 항상 투쟁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국민들한테 점점 갈수록 긍정적으로 이렇게 비추고 있지 않나 이런 평가를 해봅니다. 오직 했으면 이제 신문의 사설도 언어가 좀 거칠어지면서 반역행위라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이거 뭐 점점점 상식 있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는 강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힘내서 끝까지 좀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동지 여러분? 요새 김해 신공항 가지고 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가덕도 신공항이 원래 한 10년 전이었나요? 항상 가덕도는 꼴찌였습니다. 무슨 평가를 하든 뭐를 하든 부산 시민들의 꿈이라고는 하지만 꿈이라고 해서 항상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꿈이 시민의 꿈이 고작 공항이라고 그러면 너무 초라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뭐 자세한 얘기들은 신문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가덕도 신공항은 전혀 친환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주변에 1급 보호구역이 2군데, 2급이 1군데가 있고 그 바다를 메우려면 속된 말로 중국에서 예전에 남해구댐선에 만들었던 인공섬하고 똑같은 겁니다. 수심이 깊기 때문에 시멘트를 그냥 한없이 부어서 평지를 만들고 그 위에다가 아스팔트를 깔아서 이제 만드는 건데 이 상식적으로 그냥 하면 안 되는 짓이거든요. 그냥 태풍이 지나가는 경로에 있고 그러면 인천공항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인천공항은 수심이 얕아요. 그러니까 조수간만의 차가 커서 물길이 들어오는 곳을 막으면 되기 때문에 확장성도 높고 실제로 공사비도 이렇게 시멘트를 부어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적게 들거든요. 이거는 그냥 뭐 기책 같은 건데 그냥 미래통합당 국민의힘당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상대편이 표를 위해서 인프라를 들고 수작을 걸면 거기에 똑같이 말려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굳이 가덕도 신공항이 필요 없다. 김해 신공항을 하고 대신에 남는 차익을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청년 주택을 져둔다든지 아니면 국가 산단을 만드는데 좀 더 좋은 인프라와 좋은 대학의 시설을 확충을 해서 더 좋은 교수들을 데리고 아이들이 그 지역에 있는 대학교를 나와서 그 지역에 있는 그 산단에 취업을 할 수 있게 해줘라. 이게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심심해서 구호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환경 파괴, 돈 먹는 하마, 가덕도 신공항을 반대한다. 미래 세대에게 인프라가 아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정부를 원한다. 이런 식으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리고 상대편이 명백하게 돈을 들고 매표행위를 하려고 하면 거기에 끄달려 들어가면 그냥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도 부산시당이 있고
굉장히 크고 단합도 잘 돼 있고 활동도 열심히 하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왜 부산시당에서는 우리는 가덕도 신공항 찬성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라는 말이 안 나오겠습니까?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님 시절부터 전문가의 손을 거쳐서 충분한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거대 정당, 거대 야당이 국회의원이 어떻게 보면 한 명도 없고 민초들이 중심이 돼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당보다도 더 정말 추악하고 한심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많이 개탄스럽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있었던 대구 집회에 참여해 주셨던 많은 동지분들, 그리고 현실적으로 참여를 하지 못하고 서명대 활동을 해주셨던 당원 동지분들께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랜 기간, 3년이 넘는 투쟁의 기간 동안에 많이 지치셨고 또 이게 변화가 없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시고 계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수록 신념을 가지고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다시 한 번 더 신발끈을 조여맬 지금이 그 때입니다. 주변에서 무슨 신당을 만든다,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 요새는 이제 또 구독자 몇 분 안 되는 분이긴 하지만은 이제 기자분 한 분이 또 이제 우리 공화당을 우공당으로 부르면 왜 안 되냐 막 이러면서 또 화도 내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휩쓸리지 마시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것, 지금 최우선의 목표는 서명대이고 당의 재정입니다. 이런 거에만 신경을 써도 사실 정말 하루가 모자릅니다. 당원분들께서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다 함께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끝까지 투쟁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월 14일 토요일부터 11월 20일 금요일까지 우리공화당 서명대 운영 현황입니다. 서울입니다. 양천구팀이 신정내거역 3번 출구에서 송파을팀이 이틀 동안 가락시장역 7번 출구, 잠실 세내역 2번 출구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서대문구팀이 불광역 7번 출구, 광진구팀이 구의역 4번 출구, 구로 관악구팀이 신도림역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부산입니다. 부산시당팀이 사흘 동안 부전시장 농협 앞, 서면국민은행 앞, 초읍 어린이대공원 앞, 일광역 앞, 대로변 인도, 남포동 롯데리아, 영광도서 앞, 북구 화명동 롯데리아, 광복동 롯데백화점 앞, 서구 당사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대구입니다. 달성군팀이 3일 동안 옥포 송해공원, 현풍시장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대구시당팀이 침산 내거리에서, 수성구팀이 황금역 출구, 동구팀이 새마을 오거리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인천입니다. 인천시당팀이 부평역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경기입니다. 구리시팀이 돌다리 내거리, 성남시 중원구팀이 은행시장 약구갑 인도, 수원시 을팀이 수원역에서, 남양주 갑팀이 화도읍사무소, 부천시팀이 부천역 남부역 광장, 여주시팀이 여주시 지부 농협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충남입니다. 충남도당팀이 서산시청 앞 공원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경북은 구미시 을팀이 구미역에서, 영주시 팀이 함항동 원당수목원에서, 영천시 팀이 영천시장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입니다. 제주도당팀이 서귀포 1호 광장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단체로는 나라지킴이 봉사단이 마포역에서, 진추모가 영등포 롯데백화점 앞에서, 광양 광주팀이 광양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서명인수 4,819명, 일반당원 1,072명, 책임당원 272명, 총합 서명인수 4,819명, 당원 1,329명이 확정되었습니다.
서명대에 참여해 주시고 활동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서명대를 뛰어보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원 동지 여러분. 또 한 주가 갔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쌀쌀합니다. 차갑고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이 이번에 대구에서 그 조그만 소규모 집회를 했었는데 굉장히 아직까지도 열정이 안 식었구나. 그리고 우리 공화당이 대한민국 살리는 정당이구나 하는 걸 또 한 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들이 지금 왜 보궐선거를 하고 있는지 제가 유심히 또 한 번 봤습니다. 지금 또 아마 가동이 돼서 이들은 정책 전략, 말하자면 국회의원들의 거짓과 사기와 추한 성추행으로 인해서 박원순이가 자살을 했고, 오거돈이가 딸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못된 짓을 해가지고 선거를 했는데도 그래도 국민들이 가거돈이 김해 공항이니 이런 걸 가지고 또 장난을 또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모든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투표 방법과 선거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좀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공수처 이번 주나 다음 주에 통과를 시킨다고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막지를 못한다면 우리가 그 저항권을 발동해야 됩니다. 지금 마지막 보루인 지금 공수처법을 계속 연기를 하면서 명분을 쌓으면서 마지막으로 자기네가 통과를 시키려야 됩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우리에 대한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모든 자유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데 국민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지만은 설마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만히 있겠느냐. 20, 30대도 그런 지금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통과가 됐을 경우에는 입에 자갈을 물리고 마스크를 벗겨내도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이들이 하고자 하는 공수처법과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내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재보궐선거 이런 것이 진짜 지금 현재에 와 닿지만은 이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위대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문재인 가짜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정권을 탈취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두면서 이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한 가지 차곡차곡 다 해왔습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이 나서지 못하는 것은 그 당리당략에 따라서, 그리고 그들이 얘기하는 정치공학적이라 그러죠. 정치공학이라는 건 다 사기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정치라는 걸 저는 해보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정치라는 것을 조금 들여다보니까 이들이 그 엉터리 같은 자기네 이익만 취한다면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민들이 두 눈 똑바로 뜨고 이들의 행태를 우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이제는 이 불씨를 놓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투쟁을 해서 국민들을 깨우쳐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깨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투쟁해 왔지만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예, 제가 20대, 30대에게도 물어봤습니다. 다 알고 계셔요. 돈 50만 원씩 주는 거 이거 껌값이라 했잖아요. 자기네 미래가 보장돼 있지 않은 이런 우리가 개돼지 삶을 살 수 없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분발하셔가지고 이들이 같이 우리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 공화당이 앞으로 대한민국 살리고 우리 공화당 살리는 이런 정당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게 왔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분발하고 마지막 남은 이 대한민국 도시를 끝까지 놓지 말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원래 최고위원 회의 때 발표하는 말씀드리는 내용은 개인적인 내용은 최대한 안 하려고 합니다만 감사하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되겠어서 먼저 그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박정희 대통령 103주기 탄신제 하는 그날에 저희 조부님께서 연면을 드셨습니다. 그래서 인사도, 왜냐하면 동지분들 투쟁과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의 탄신제를 기리는 그 순간에 제가 가는 게 사기도 혹은 이제 많은 분들의 신경을 염려 끼치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내려갔었는데 또 어떻게 하시고 많은 분들이 격려와 화환도 보내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직접 찾아와 주시고 대표님과 당직자분들도 직접 와주시고 정말 감사한 시간을 보내면서 할아버지를 고이 보내드렸습니다. 주민등록상 나이는 27년생 94세이십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사연 있는 얘기지만 89세십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전쟁을 하던 도중에 북한 출신 사람들 중에 북을 점령했을 때, 북한을 다시 재탈환했을 때 거기에 경찰 모집을 했을 때 거기에 자원을 했을 때 5살 나이가 모자라셔서 5살을 올려서 신고를 하셨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89세로, 정확하게는 89세 나이로 연면에 드셨습니다. 평생 본인 모친 저의 증조 할머님이시죠.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는 같이 내려오셨는데 할머님은 같이 내려오시지 못하셨습니다. 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증조 할머니의 생사 여부, 그리고 누이들의 생사 여부 한번 알고 혹시 살아있다면 얼굴 한번 보는 게 소원이셨지만 고향 땅 한번 밟아보지 못하시고 가셨습니다. 하지만 정말 본인이 원하시던 대로, 본인의 유지대로 마지막 관 가시는 길은 태극기에 덮여서 행복하게 가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정책적인 그리고 이제 국민적인 여러 가지 분노와 울분사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사실 오늘은 우리 민족의 아픔, 그리고 지금 오늘 또 연평도 포격 도발 딱 10년째 10주기 되는 날이지 않습니까? 아직도 생생합니다. 사실은 군대에 갔을 때 제가 군대에 2011년 1월에 입대를 했었는데 얼마 되지 않은 순간이었어서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교육이 정말 한참 되고 있었습니다. 고 서정화사 그리고 고 문광욱 일병, 문광욱 일병은 저랑 같은 나이 91년생입니다. 살아있었다면 올해 우리나라 나이로 30살이 되었을 겁니다. 서정화사 같은 경우에는 저보다 2살 많은 당시 22살, 문광욱 일병은 당시 20살이었네요. 지금 살아있었다면 32살이 되었을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이렇게 이 민족의 비극적인 아픔, 그리고 이제 제가 실제로 성인이 되고 살아오면서 실제로 느꼈던 연평도 포격 도발의 이 아픔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또 고 서정욱 하사님 어머님의 그 편집글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 공교롭게도 좀 난감하게도 지역 감정을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정우 하사는 고향이 광주광역시입니다. 그리고 문광욱 일병은 전라북도 군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을 영토를 지키기 위해, 영해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대한민국의 이 건아들의 국적은 지역에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땅을 지키다 갔던 많은 이들을 지역에 상관없이 그리고 당리당략에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영토, 대한민국의 영해를 지키다 갔습니다. 역사의 아픔 속에. 이것을 지역 감정이나 이런 것으로 묻어서도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차별을 두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서정화사 어머님의 글귀를 보면서 아, 이분은 정말 대한민국의 아픔을 본인의 아들 역사로 직접 체감하시고 한 분의 또 진실을 깨어나신 분이 되셨구나라는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가는 길이 먼 투쟁이 될 겁니다. 쉽지도 않을 거고요. 저희 할아버지로 따지자면 우리나라 국가와 같은 이 긴 70년 이상의 역사를 우리가 아픔을 계속 앓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당연히 해결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우리 모두의 자그마한 힘이 다 필요한 겁니다. 내가 더 잘났다고 내가 뭘 더 하기 위해서 했다가는 대의를 그르칩니다. 민족의 아픔을 끊어낼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명확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을 구할 사람, 우리 민족의 아픔을 끊어낼 사람 우리밖에 없다는 확신, 진짜 우리밖에 없습니다. 갖고 믿음을 갖고 오늘도 열심히 함께 해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할아버지 조부님 영면 드신 그 순간과 제에게 많은 격려를 해주신 당원 동지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3차 대여 확산 대유행을 앞두고 정부가 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합니다. 지난 8월 2.5단계를 이미 겪은 자영업자들은 이제 눈앞에 닥칠 도산이나 폐업을 실질적으로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페 업종은 매장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 일반 음식점과 휴게 음식점도 밤 9시 이후에는 포장, 배달만 가능합니다. 유흥시설들은 사실 영업 금지를 통보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이미 손님이 없어서 굳이 거리두기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가게는 텅텅 비어 있다고 하소연을 하십니다. 곧 연말 대목인데 지난 추석 대목도 이번 연말 대목도 다 놓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잡히지 않는 코로나 때문에 왜 자영업자들이 강제 영업 금지를 당해야 하며 왜 영업에 제한을 받아야 합니까? 이렇게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살아가라고? 신용대출도 막혀, 담보대출도 이미 담보 다 잡혀있고 내년에 최저시급은 또 오르고 세금은 계속 늘고 도대체 어쩌라는 말입니까? 손님이 오고 안 오고는 손님의 선택이고 장사를 하고 안 하고는 주인의 선택입니다. 강제적으로 영업을 제한하거나 못하게 하면 코로나가 없어집니까? 코로나가 없어진다고 해도 전국에 수많은 자영업자의 줄도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코로나 확진자보다 파산자가 느는 것이 더 우려해야 할 일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낙연은 지난 8월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사람에게 살인자라고 했습니다. 민노총은 쪼개기 집회라고 하지만 전국 10만 명 집회를 했습니다. 지금 3차 대유행과 시기가 묘하게 겹칩니다. 가수 윤도현은 580명을 밀폐된 공간에 모아놓고 공연을 했습니다. 전남 고흥군 의회의장은 100명가량 모인 행사장에서 방역수칙도 무시하고 춤판을 벌였습니다. 이낙연의 논리라면 살인 집단이고 윤도현도 살인자, 고흥군과 군의회 의장도 살인자들 아닙니까? 가장 악질적으로 많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는 문재인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코로나 방역이라는 핑계로 여전히 우리 공화당과 애국 국민들에게만 다른 잣대가 주어지고 또 그 잣대로 우리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또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쇼로 애꿎은 자영업자들만 죽어가게 합니다. 이제 국민들은 원합니다. 국민들이 살 수 있는 방법, 최고의 방역, 바로 문재인 퇴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망치는 바이러스는 바로 문재인입니다. 문재인부터 퇴치해야 내가 살고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것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는 확률 싸움이지만
문재인을 내려두면 지금 죽을지 나중에 죽을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문재인 때문에 죽는 바로 시간 싸움입니다. 이 사실을 많은 국민들께서 아시기 바라고 문재인 바이러스 퇴치, 박멸을 위해서 우리 공화당과 함께 특히 전국의 자영업자 여러분들 우리 공화당과 함께 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정부의 23번에 달하는 부동산 정책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세계적으로 망신살이 뻗쳤습니다. 미국의 완구회사 헤즈브로가 국내 시장에 모노폴리 K라는 보드게임을 출시했습니다. 이는 블루마블과 유사한 게임이지만 도시에 아파트를 짓고 다른 참가자가 해당 도시에 오면 월세를 내고 건물을 2채 이상 보유하면 종부세를 내고 투기 과열지구에 묶이면 주택 건설이나 판매가 금지되고 착한 임대인 긴급재난지원금, 청년지원금 등의 내용도 이 게임에 나옵니다. 게임의 목적은 재미입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이 얼마나 비현실적이며 웃음꽉스러우면 또 얼마나 가상의 게임에서나 가상의 세계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면 이렇게 어이없는 게임으로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우리 국민은 보드판 위에서 주사위 던지는 대로 움직이는 말이 아닙니다. 파산하고 출발지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은 게임 보드판 위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문재인 정권 너무나 능력이 없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작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라도 보다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덕신공항에 대해서 한 말씀 짧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낚시해 보셨죠? 루어 낚시 아실 것입니다. 루어 낚시란 낚싯대에 가짜 미끼를 걸어서 고기를 낚는 것입니다. 그 가짜 미끼는 실제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 번쩍번쩍거리고 화려합니다. 물고기들을 속이기 위해서요. 가덕신공항 그 루어 낚싯대에 걸린 가짜 미끼입니다. 부산 유권자들을 낚기 위해서 건 가짜 미끼를 국민의힘 야당 의원들이 덥석 붕어대가리처럼 물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때까지 문재인의 모든 정책은 다 가짜 미끼였습니다. 경제도, 안보도, 부동산 정책도 모든 것이 그냥 화려하기에 불과한 가짜 미끼였습니다. 여러분, 가짜 미끼를 덥석 무는 붕어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돈에 대한 개념이 갑자기 문재인 들어와서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72조 들었어요. 그 일자리는 좀 거의 100만 개 꼼두박질 쳤잖아요. 그거 다 코로나에 중국 폐렴에 다 핑계대고 있는데. 지금 가덕도 공항 하면요 15조 정도 들어갑니다. 15조라는 개념이 잘 없으신 것 같아요. 지금 김현미가 수도권에 괜찮은 임대주택 1억에 36만원 1억 보조금에 36만원 되는 아주 질 좋은 임대주택을 자랑했어요. 수도권을 따지면은 15만 가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한 방에 주택 문제 해결이 다 됩니다. 전국 지방을 따지면은 30만 가구를 혜택을 줄 수가 있어요. 그것을 더 확장을 하고 반값 아파트로 반값 보증금으로 들어가면은 60만 명의 임대주택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60만 명의 반값 임대주택을 주면은 청년, 서민 주택 문제가 거의 해결이 다 됩니다. 그 돈이 그만큼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지금 중국 폐렴 문제가 백신이 나와서 내년에 다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이 중국 폐렴 때문에 무너진 자영업자나 또 기본적인 경제를
살리는 데는 10년 걸립니다. 다시 제자리로 중국 폐렴 이전에 제자리를 돌리는 경제 상황을 만드는 게 10년이 걸립니다. 이 10년 동안은 경제를 살리는데 모든 예산을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영업자를 살리고 무너져가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1분위에 있는 대한민국의 20%, 더 넘어가겠죠. 이제 30%까지의 하위계층 30%에 대한 지원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경제의 이 무너진 경제를 살리는데 꼬박 10년을 국가 예산을 거기에 다 쏟아도 10년 동안 이 코로나 충격의 상황에서 벗어나기 힘든 겁니다. 지금 새로운 SOC 사업을 할 상황이 아니에요. 코로나 전국 이전에는 뭐 김해공항 확장, 또 무슨 밀양공항, 그 다음에 가덕도 공항, 뭐 또 국회 이전 문제, 행정 이전 문제 다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이것을 이제는 느껴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의 총생산 비율의 국가 재정의 상황을 봐서는 우리 재정의 삼성전자가 그대로 이익을 창출한다는 전제 하에 우리 재정의 모든 부분을 경제 정상화하는데 다 갖다 부어야 됩니다. 지금 SOC 사업할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의 SOC 사업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SOC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소위 말하는 장치산업이라는 공항을 확장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새로운 공항을 만들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덕도 신공항이나 새로운 신공항 사업은 장치산업이지 일자리 산업이 아닙니다. 이 중요한 문제가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가덕도 예산을 가지면은 반값 임대주택 100만 호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100만 호를. 수도권만 해도 30만 호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수도권을 벗어나면은 지방을 가면은 100만 호를 만들어서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아직 코로나 이 상황에 대한 경제적인 인식이 이 정부가 또 정책 기반자들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경제 상황, 무너진 경제 상황을 제대로 돌리는데 10년의 그 예산은 긴급하게 모든 재정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그 경제 상황을 제대로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중국 폐렴 들어오기 전의 상황을 가지고 지금 이렇다 저렇다 신공항 얘기를 하는 것은 대단히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다. 국가 재정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고 국가 재정의 투입은 경제 일자리에 전력을 다 해도 될까 말까 한 상황에서 국가 재정에 현재 10조가 넘는 돈, 앞으로 15조 가까이 들어가는 돈을 거기에 갖다 붓는다는 생각을 하는 자체가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이제 국민들한테 물어야 됩니다. 자, 임대주택, 우리 주택 문제를 서민 청년들 어려운 주택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돈인데 가덕도 신공항에 쓸 거냐? 그렇지 않으면은 그 돈을 주택 문제 해결에 쓸 거냐? 또 하나는 자영업자 600만 명의 자영업자들한테 가장 어려운 100만 명의 자영업자들한테 실질적으로 5천만 원 정도의 개별적인 돈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돈을 가지면은 이 엄청난 돈을 이 가장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쓰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이나 부산의 국회의원들은 정신없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정신들 좀 차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국책사업의 특히 대규모 SOC 정치산업은 시기가 경제적인 상황이
경제성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벗어나는 지금의 상황은 개탄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연평도 포격 10주년에 대전 우리 시당과 인천 시당의 참배 행사가 있습니다. 대전은 2시에, 인천은 3시에, 인천은 11시에. 그렇습니까? 인천시당은 대전 시당이 2시에 행사들이 적혀 있습니다. 다음은 29일 일요일은 휴일 날은 유경수 여사 탄신 95주년입니다. 지금 중국 폐렴의 단계 상승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29일 탄신제의 옥천 생가에서 기자회견과 탄신제 행사를 가지고 대전에서, 대구와 같이 대전에서 오후 1시에 오후 2시에 대전역에서 집회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오후 2시입니다. 아무튼 현재 진행되는 상황들을 좀 더 예의주시하고 최종적인 결론은 목요일 날 최종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대신에 행사에 준비하는 쪽에서는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요일 또 일요일 여러 집회나 서명대에 가서 고생해 주신 우리 유튜브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서명대 하시는 분들께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아무튼 서명대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공화당이 확장성과 선명성을 다 가지는 것도 지금의 좌파 언론이나 원죄가 있는 수구 언론들, 소위 말하는 보수 언론들이 의도적으로 우리 공화당을 기사화하지 않지만은 우리의 전국 투쟁들이 또 전국 서명대가 대단히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을 하시더라도 우리 공화당은 잊혀서는 안 된다. 또 그것이 우리 공화당의 가치이기도 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서명대 해주시는 동지들께 무한한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비공개로